켄 윌버의 아이 오브 스피릿. 켄 윌버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통합 사상가로 꼽히는 미국 출신의 서술가이자 철학자이다. 의학과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접한 후 큰 충격을 받고 23세 나이에 동서양 사상을 섭렵한 의식의 스펙트럼을 저술하였다. 그는 심리학, 사회학, 철학, 신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과학, 시스템 이론을 총망라하여 인간 의식의 발달 및 진화에 대한 특유의 통합 이론을 제시하여 의학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기도 한다. 선불교와 티베트 족첸을 비롯해서 다양한 수행을 40여 년 직접 실천하기도 한 윌버는 1998년 통합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통합 이론 및 훈련을 주도하고 있다. 30여 권에 이르는 그의 저서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식의 스펙트럼, 무경계, 에덴을 넘어, 아이 투 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 모든 것의 역사, 감각과 영혼의 만남, 켄 윌버의 일기, 통합 심리학, 모든 것의 이론, 켄 윌버의 ILP, 켄 윌버의 통합 비전 등이 번역되어 있고 그 밖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아트만 프로젝트, 사교적인 신, 성, 생태, 영성 등이 있다. 서문. 통합이란 어떤 의미인가? 잭 크리텐든. 전 뉴욕타임즈 기자였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미국 내 지혜를 찾아서의 저자인 토니 슈워츠는 켄 윌버를 우리 시대의 가장 포괄적인 철학 사상가라고 불렀다. 나는 이런 평론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20년 전에도 이런 평론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켄이 이미 언급했던 통합 비전을 널리 알리는 일을 주요 목적으로 한 리비전을 창간했던 것이다. 리비전은 1978년에 창간되어 영성, 자아 초월 연구, 교육, 의학, 조직, 사회 변화, 심리학, 생태학 분야와 관련되어 의식과 변용을 탐구하는 미국의 저널이다. 나는 그때 그가 23세에 쓴 첫 번째 책 의식의 스펙트럼 읽기를 막 끝냈었다. 이 천재 청년은 네브라스카주 링컨시에 살면서 접시를 닫고 명상을 하며 1년에 한 권씩 책을 써냈다. 그의 첫 번째 논문이 실렸던 현대 사상의 주류는 곧 폐간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 잡지로 대표되었던 통합적인 지향과 정신을 살리고 싶은 것이 나의 욕망이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켄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나의 욕망과 결합해서 그를 출판 사업에 끌어들이도록 나를 부추겼다. 그 당시 우리는 둘 다 27세였으며 1, 2년 만에 리비전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 잡지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었고 켄이 이미 강력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말해왔던 통합 비전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윌버의 비전이 갖고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질은 바로 그의 저술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반응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의 최신작 성, 생태, 영성을 예로 들어보자. 이 책은 분명 많은 팬을 확보했다. 마이클 머피는 쓰리 오로빈도의 신성한 삶,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와 함께 윌버의 성, 생태, 영성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저술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레리 도시 박사는 이 책을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선언하며 로저 월시는
이 책의 위대함을 헤겔과 오로빈도에 견주고 있다. 보다 분명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나는 앨러스 데어 맥킨타이어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니체인가 라는 선택을 인용해서 아니, 현대 세계는 실제로 세 개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니체인가 아니면 윌버인가 라고 말한다. 이 책의 반대자들은 그 수가 적지 않으며 이들 중 몇 사람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읽게 되겠지만 큰 소리로 비난하거나 결의에 차 있다. 페미니스트는 X를 주장하고 융학파는 Y를 주장하며 언제나 탈맥락화된 것에 성가셔하고 놀라워했던 해체주의자들은 Z를 논한다. 이 밖에도 심층 생태주의자, 신화시 운동자, 경험주의자, 행동주의자, 영지주의자, 신이교도, 전근대주의자, 점성술사 등의 공통적인 반응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대부분의 비판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윌버의 공격을 불쾌히 여기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그의 공격의 훌륭함은 너그럽게 인정한다. 그러나 윌버의 포괄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일관된 비판을 제시하지 못했다. 집합적으로 윌버에게 퍼부은 모욕은 놀라운 일이지만 시시한 일을 문제 삼는 것 외에 별다른 비판은 없다. 나는 여기서 이 논쟁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만일 윌버의 접근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인간 지식 분야에 일관된 통합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윌버의 접근 방법은 절충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그는 다양한 영역의 진실 주장을 이음새 없이 짜맞춘 응집되고 일관된 비전을 제시해왔다. 그러한 영역의 일례를 들자면 물리학과 생물학 같은 분야에서부터 생태과학, 혼돈이론과 시스템과학, 의학, 신경생리학, 생화학, 예술, 시학, 미학 일반, 발달심리학, 그리고 프로이트에서 융, 피아제에 이르는 다양한 심리치료 기법, 서양에서는 플라톤과 플로티노스로부터 동양에서는 쌍카라와 나가르주나에 이르는 대사슬 이론가들, 데카르트와 로크에서 칸트에 이르는 근대 철학자들, 셸링에서 헤겔에 이르는 관념론자들, 푸코와 데리다에서 테일러와 하버마스에 이르는 포스트 모더니스트, 딜타이에서 하이데거, 가다머에 이르는 주요 해석학 전통, 콩트와 마르크스에서 파슨스와 루만에 이르는 사회 시스템 이론가들, 동서에 걸친 세계 종교의 위대한 명상 전통의 관조적 신비학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단지 일례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영역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가 온 우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지 않을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비판자들에게 건 돈의 액수가 매우 크다 해도 나라면 윌버의 방법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소한 점에만 초점을 맞춘 비판자들이 그가 제시한 숲은 보지 않고 그 속에 특정한 나무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숲 전체를 보고 그의 방법론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는 걸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더 많은 진실을 존중하면서 또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대관절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길래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분야를 탐구하더라도 윌버는 서로 갈등 상태에 있는 다양한 접근이 실제로 서로 동의하는 어떤 추상 수준에 이를 때까지 후진한다. 세계의 위대한 종교 전통을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모두 예수가 신이라는데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모두 신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그것은 신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우리가 신을 어떤 식으로도 속성을 부여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불교의 공성에서 유대교 신비주의의 신성에 이르는 영을 의미한다면 그들 모두가 신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일반화로 작용한다. 윌버는 그것을 지향적 일반화 또는 견실한 결론이라고 부른다. 윌버는 인간 지식의 다른 모든 분야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예술에서 시에 이르기까지, 경험주의에서 해석학에 이르기까지, 정신분석학에서 명상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에서 관념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우에도 그는 견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련의 지향적 일반화를 끌어낸다. 그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결론을 다른 분야에서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독자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간단히 말해 예를 들어 경험주의자의 결론이 종교적인 결론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 대신 모든 분야가 우리에게 말해줄 대단히 중요한 진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향적인 결론을 모아 정리한다. 이것이 바로 윌버가 자신의 통합적 방법론에서 시도한 첫 번째 단계다. 그것은 지향적 일반화 수준에서 수행된 모든 인간 지식에 대한 일종의 현상학이다. 달리 말하면 각 분야마다 자신들이 인류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모든 진실을 모아 정리한다. 그런 다음 윌버는 이러한 진실을 일련의 서로 맞물린 결론의 연결망으로 정리한다. 이런 점에서 윌버는 단순한 절충주의와는 전혀 다른 체계적인 비전을 취한다. 윌버의 방법론에서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모아놓은 모든 진실 또는 지향적 일반화를 앞에 놓고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다. 어떤 응집된 시스템이 이들 진리를 가장 많이 포괄할 수 있을까? 윌버는 성, 생태, 영성에서 제시한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 명석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시스템이 인간의 가장 많은 수의 탐구 분야에서 모은 가장 많은 지향적 일반화를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면 윌버의 비전은 역사상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더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존중하며 통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명쾌하다. 문제는 어떤 이론이 옳고 어떤 이론이 틀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이론이 옳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찾아내고 싶어 한다. 윌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도 100% 틀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접근이 옳고 어떤 접근이 틀린 것인지를 묻는 대신에 모든 접근이 옳지만 부분적이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부분적인 진실 중 어떤 하나를 채택하고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적인 진실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윌버의 전반적인 접근 방법에서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유형의 비판 이론을 개발하는 일이다. 윌버는 일단 가장 많은 지향적 일반화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개요를 손에 넣은 다음 그가 이러한 접근에서 기본적인 진실을 포함시킨 경우일지라도 그 개요를 협소한 접근의 부분성을 비판하는 데 적용한다. 따라서 그가 비판하는 것은 그 접근의 진실이 아닌 부분적인 성질에 대해서다. 따라서 그의 통합 비전은 윌버의 작업에 대한 양쪽의 극단적인 반응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즉 한편에선 일찍이 출판된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분노에 찬 공격적인 반응도 있다. 분노에 찬 비판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 분야만이 유일하게 진실한 분야이고 자신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론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윌버는 그가 포함시킨 지식 분야 중 어떤 것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잘못 표현했다고 비판받은 적은 없다. 오히려 그는 어떤 특정 비판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또는 비판자가 키우는 소를 그가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프로이트 학파는 윌버가 프로이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은 전혀 없다. 대신 그가 신비주의를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자들은 윌버가 자신의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다. 대신 그들은 그가 이런저런 형편없는 분야를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체로 다들 이런 식이다. 공격은 언제나 네가 뭔데 감히 나의 분야가 유일하게 진실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라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결정이 어떻게 나든 도박에 건 돈의 액수는 매우 크다. 나는 윌버가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나는 나의 작업을 진정 동과 서, 남과 북을 아우르는 최초의 신뢰할 만한 세계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라고 답했다. 휴스턴 스미스는 최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무도 융조차도 윌버만큼 서양 심리학을 세계 지혜 전통의 항구적인 통찰에 개방시킨 사람은 없었다.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윌버는 진정한 동서 심리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동시에 켄은 이렇게 부언한다.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 이것은 단지 지향적 일반화에 지나지 않는다. 상세한 부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도록 남겨져 있다. 간단히 말해 윌버는 개념적인 구속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혀 그 반대다. 나는 온 우주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나온 진실은 무시하면서 온 우주를 특정 분야에, 즉 자신들의 분야에 국한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그런 넓은 공간은 없다. 윌버는 이렇게 부언한다. 다양한 분야와 방법이 서로 어떻게 잘 관련되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존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철학을 만드는 길이다. 윌버는 분명히 서로 조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혼연일체된 전체가 아닌 단지 잡다한 무더기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것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인생에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인생을 전체로서 고려하지 않은 채 덕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우리는 특히나 윌버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전체는 언제나 보다 큰 전체의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전체를 평가하는 건 고사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단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결합되어 있으며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얼마만큼이나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한 노력의 열정과 그 과정에서 입게 될 상처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윌버는 바로 그런 과제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 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우리를 삶의 비밀로 안내하는 것이며 거기엔 생물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삶이 모두 망라된다. 이어지는 장에서 풍부하게 제시된 내용을 보겠지만 그는 근현대와 포스트 모던 세계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그리면서 자신의 통합 비전, 즉 고대 지혜 중 최선의 것과 현대 지식 중 최선의 것을 통합한 비전을 보여준다. 그는 진정 놀라운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일을 계속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준다. 그 일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통합 비전이 제시될 때까지는 아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전체성으로 가는 삶의 여정이다. 독자에게 드리는 글. 신과 정치에 대하여.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가장 절박한 정치적인 과제는 자유주의 전통과 진정한 영성을 통합하는 방식에 있다. 인류가 분투 노력한 이들 두 요소가 역사상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일 만한 모습으로 함께 엮인 적은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다. 사실 근대 자유주의는 거의 대부분 바로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등장했다. 볼테르의 잔악 무도함을 기억하라 라는 전투적인 절규가 유럽 대륙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의 이름으로 남녀에게 가했던 잔악함을 기억하고 그런 잔혹성을 신과 더불어 단호하게 처분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종교는 거의 대부분 보수주의자의 손에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는 이들 중무장한 두 진영을 짊어지게 되었다. 한쪽 진영에는 집단의 전제에 반대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며 또한 어떤 종교 운동도 깊이 의심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다. 이들이 종교 운동을 의혹의 눈으로 보는 이유는 종교가 언제나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몽적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종교적 전제와 싸우기 위해 생겨났으며 종교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스러워 보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때로는 증오가 첨가된 불신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신에 의한 구원을 경제에 의한 구제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죽은 다음 하늘에서 받는 어떤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경제적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현세의 삶에서 얻는 진정한 획득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진보라는 단어와 자유주의라는 단어가 흔히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조건, 즉 경제적, 물질적, 정치적 자유라는 사회적 조건에서의 진보가 바로 자유주의의 핵심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공동체적인 전제의 자리에 자유주의는 보편적 개인주의라고 할 만한 것으로 대체시켰다. 보편적 개인주의는 모든 개인을 인종, 성별, 피부색이나 신조에 관계없이 공정성이나 평등한 정의로 다뤄줄 걸 요구한다. 개인이 공동체의 전제로부터 해방되어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기에 이르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복음 중 하나다. 분명히 많은 좋은 것들이 이러한 자유주의에서 비롯되어 온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나 자주 종교적 전제가 단지 경제적 전제로 대치되었고 전능한 돈의 신이 교황의 신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건 결점이었다.
당신의 혼은 더 이상 신에 의해 짓눌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공장에 의해 짓눌리게 되었다.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은 신성한 것과의 관계 대신에 수입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조차 당신의 혼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야금야금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또 다른 진영에는 보수주의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공동체적 기준과 가치에 의존해 있다고 보는 시민적 인본주의와 보다 깊이 결합되어 있다. 그 가치에는 무엇보다 종교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개인의 권리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할 때조차도 그 자유가 그들의 종교적 원칙과 일치할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공동체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지만 종종 그들의 특정한 종교적 지향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보수주의자의 미소 뒤에는 문화적 전제가 도사리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이 모든 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선언할 때 자유주의자들은 두려움으로 뒷걸음질 친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의 자식이 아닐 경우 유쾌하지 않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지향 모두에서 좋은 점과 전제가 있다는 것이 되며 양쪽의 좋은 점은 구제하면서 그들 각각의 전제를 떨쳐내는 것이야말로 분명히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의 좋은 점은 개인의 자유와 군중심리의 거부에 대한 강조다. 하지만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열망으로 인해 자유주의는 종교적,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적 가치를 거부하고 그 대신 물질적, 경제적 척도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혼이 아닌 다른 것들에 신경 쓰도록 하는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자유주의 내부에서 종교적 대화는 언제나 당혹스러운 주제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이제 신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다. 라는 칸트의 말은 참으로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입장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적 자유라는 자유주의 분위기 속에선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모든 것이 여전히 꽤나 당혹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그것은 우리가 영에 대한 신화적이고 빈곤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잠시 뒤 논하겠지만 요점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는 신을 살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그 점에 있어선 꽤나 성공했다. 그러나 그 결과 반영적 전제라는 측면이 자유주의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개인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강점을 유지한 채 반혼적인 전제를 떨쳐내는 길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보수주의의 좋은 점은 개인과 개인적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만일 개인이 군중 속의 고독한 섬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인식에 있다. 오히려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 공동체 및 영이라는 심층 맥락 속에 존재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런 깊은 맥락과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선 개인으로서 나 자신의 가장 깊은 가치들조차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 공동체, 나의 신과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내가 그런 심오한 결합을 부정하면 할수록 나는 공동체의 결집을 파괴시키고 그 결집을 과도한 개인주의의 범람에 휩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혼과 신성한 영 사이의 가장 깊은 결합을 단절시키게 된다. 그렇다.
하지만 당신들은 누구의 신을 의미하는가? 라고 자유주의자는 응수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추상 수준에선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진실이라 하더라도 특정 도덕률을 갖는 것과 더불어 실제로 특정 종교를 실천하게 될 경우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녀 사냥은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공동체 및 영적인 맥락과의 결합의 중요성은 곧장 나의 공동체만의 절대적인 옳음, 나의 신만의 절대적인 옳음, 나의 국가만의 절대적인 옳음으로 분해된다. 나의 신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에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어설프게 변장을 했든 감쪽같이 변장을 했든 문화적 전제는 보수주의자의 어젠다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는 보수주의의 강점, 특히 영성을 수용한다는 강점을 취하면서 그것의 문화적 전제를 떨쳐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또한 자유주의의 강점, 즉 개인적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반혼적인 전제를 떨쳐내는 방법을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서 깊은 영적인 맥락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설정하는 영적 자유주의를, 그런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런 권리에 기초하는 영적 인본주의를 찾아낼 수는 없는 것일까? 자유주의의 고귀한 목표와 조화를 이루는 신과 영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과 자유주의, 이 두 가지 근대의 적수는 어떤 식으로든 공통의 바탕을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이미 언급했던 대로 근대와 포스트 모던 세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이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보수주의적 영성만으로는 세계는 계속 분할되고 단편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젠다가 특정의 신으로 개종시켜야만 사람들을 통합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신이 여호와든 알라든 신도든 시바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싸우기 위한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계몽주의가 얻어낸 것들은 확고하게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계몽주의 그 자체가 제기했던 대단히 진정하면서 또한 대단히 정확한 반론에 답을 주면서 심오하게 완화시키는 영성이란 맥락 속에서 설정해야만 한다. 그것은 계몽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반을 둔 영성일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곧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양쪽을 초월하면서 포함하는 후자유주의적 영일 것이다. 통합 영성. 이것은 양쪽 진영의 최선의 것들을 껴안고 앞으로 나아간다. 후자유주의의 신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을 어디에 자리매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하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마지막 장에서 이 주제로 돌아가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또한 이어서 나올 나의 책에서도 이 주제를 훨씬 더 명확한 형태로 계속 다루고 있다. 하지만 신과 정치 자체의 일반적인 주제는 이어지는 장들에서 논의할 이론적인 문제와 통합 비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설득력을 갖고 어떤 실질적인 정치 행태를 기술할 수 있기 전에 이 논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선 정치와 영성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명확한 형태로 추구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는 이 책의 지속적인 배경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 더 중요한 건 이어지는 장에서 보겠지만 영적 인본주의라는 지향이 심리학, 철학, 인류학, 예술이라는 분야 전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이런 전반적인 접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통합이란 통합적인, 포괄적인, 내포적인,
또 균형 잡힌 등을 의미한다. 나의 생각은 이러한 통합적 지향을 인간의 지식과 지식 추구 노력이라는 다양한 영역, 특히 과학과 영성이라는 영역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런 통합적 접근은 단지 정치를 위해서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접근은 심리학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을 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문학과 인간 의미에 대한, 철학과 진리 탐구에 대한 우리의 개념들을 심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서로 간의 풍요로운 대화 속에서 각 분야의 최선의 부분을 끌어모으려는 통합적 접근으로 인해 심대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책은 바로 그 통합 비전의 속에서다. 이어지는 장 중 3분의 2 정도는 특별히 이 책을 위해 쓴 것이며 이 책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이다. 새로운 재료 속에는 다양한 주제와 직접 관련된 초창기 논문의 문장들도 들어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 새로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적에서 볼 때 나는 이 책을 새로운 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하나하나의 장을 비교적 독립된 논문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각 장은 심리학에서 철학, 인류학, 예술과 문학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이다. 개관에서는 잭 크리텐든이 그랬던 것처럼 통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그 배후에 있는 전반적인 철학을 요약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개관장은 모든 장에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가장 도전적인 장이다. 이 장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그저 가볍게 읽은 후 통합 심리학을 다루는, 그것도 훨씬 더 쉬운 용어로 다루는 1장을 읽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통합 인류학을 다루며 제3장에서는 통합 철학을 다룬다. 이 책을 다 읽은 다음 개관장을 다시 읽는다면 이해의 순환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4장과 5장에서는 통합 예술 및 문학 이론을 다루는데 이 2장은 아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일 것이다. 문예 비평만큼이나 미친, 즉 광기의 분야는 없을 것 같다. 그것은 해석적 방법들을 과시하는 정치적 어젠다로 넘쳐나며 구축된 탈구축, 탈제국주의적 제국주의, 반여성적 여성주의, 보편적 반보편주의, 그 밖에 잡다한 자기 모순으로 붐빈다. 예술 및 문학 이론을 협소하고 비교적이며 특정인만을 위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분야를 통합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절대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 리비전은 최근에 3회에 걸쳐 나의 저술 전반과 특히 성, 생태, 영성을 특집으로 다룬 바 있다. 6장에서 9장까지는 그곳에 게재된 일부 논문에 대한 나의 응답의 기초에 있다. 이 장들을 읽을 땐 순서대로 읽을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많은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들은 리비전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읽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쓰여 있다. 이 장들에서 나는 특정 주제들에 대해 사적인 방식으로 응답해 줄 걸 요청받았기 때문에 내 저술에 대한 역사적인 요약을 제시하였다. 나 자신의 주요 저술과 그 저술에 실린 주요 아이디어들, 일부 그것들이 기원한 시기와 상황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 유통되던 다른 접근과 비교하기도 하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주는 2번째 읽을 때까지 남겨놓을 것을 권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주가 꽤 독서를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2장, 즉 12장과 13장에서는 영을 정확히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주제 자체는 다시 한번 정확히 그에 대한 서문이다. 영을 어디에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언제나 정치적인 어젠다로 변환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는 영을 위대한 신과 함께 가부장제 안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우리는 영을 위대한 여신과 함께 목권제 안에 자리매김할 것인가? 영을 가이아 안에 놓을 것인가? 낭만주의적인 지나온 과거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계시에?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오메가 포인트에 놓을 것인가? 나는 그런 대답 모두가 틀렸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그런 대답들 모두 예외 없이 정치적인 전제로 변환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모두 영이 존재하는 곳과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경계선을 긋게 되면 당신이 있는 곳에 서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스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해방 중에 있는 영은 그런 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 영을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물음이 아닐까? 이것은 또한 자유주의 신을 탐구하는 데서도 중심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장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어느 것에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최상의 명료성으로 스스로를 알리는 영의 위치이다. 그곳은 보살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선택된 소수만을 포용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얼굴을 독실한 신자들의 그림자 속에 감추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무시할 수 없고 너무나 단순해서 묘사할 수도 없으며 너무나 쉬워서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영의 눈 안에서 우리 모두는 만날 것이다. 나는 당신을, 당신은 나를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리라는 건 하나의 기적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야말로 신의 존재에 대한 가장 단순한 증거이다. 1996년 봄 콜로라도 주 볼더에서 켄 윌버